가짜정보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질문하는 기자 송승민, 답해주는 의사 양현미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치과 하면 네.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과가 치주과, 치과 보존과, 보찰과 이렇게 세 과가 있는데 네네네. 교수님은 전공이 소아치과학입니다. 네네네. 소아치과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아치과학은 어린이들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치료해주는 과인데요. 아기 치아부터 청소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무식 관련이라든지 뭐 교정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아이들, 청소년들 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청소년들의 치과 치료의 전반을 네. 전문으로 하는 과가 네, 소아치과학. 소아치과.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쓰다가 나중에 유치가 빠지잖아요. 네네네. 그 유치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치과 와서 입 빼는 건데 네. 유치가 왜 존재할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어졌다가 이후에는 아이가 자라면서 섭식해서 영양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씹어서 먹어야 될 치아가 필요한 거예요. 20개의 아기 치아가 나면서 씹어서 영양을 섭취하게 되고 이후에는 6세가 되면서 조금 더 얼굴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28개의 어른 치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지고 신체도 자라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대체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단단한 치아가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유치가 빠지고 어른 치아가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어렸을 때 관리 안 하고 그렇게 된 치아가 계속하게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빠지고 새로운 치아로 다시 한번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어떤 섭취와 그쵸. 굉장히 영양 연관되게 섭취. 저희들 진화를 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 유치 단계에서 충치가 생기는 일이 많은데 어차피 빠질 치라서 관리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유치의 충치? 유치를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놔두는 경우에 이렇게 막 썩을 수가 있어요. 심하게 썩게 되면은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기 치아를 관리를 안 하고 너무 심하게 방치를 해서 일찍 빠지게 되면 이들이 삐뚤빼뚤 자기 멋대로 나게 되니까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부정교합이 찾아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네요. 아주 높아지고 또 네. 이가 삐뚤빼뚤하면 잘 안 씹어지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잘못된 습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프니까 안 씹잖아요. 부드러운 것만 먹다 보면 악순환이 좀 되겠죠. 그리고 가끔은 아기 치아인 줄 알고 방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6세에 났던 어린 치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른 치아인데 굉장히 많이 썩어가지고 너무 심하게 썩은 경우는 저희가 치료도 못하고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인 줄 알고 방심을 했더니 네네. 알고 봤더니 성인 치아, 연구치여가지고 네, 그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처한 거네요. 네네네. 아, 네. 아기 치아는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셔야 되고요. 또 아기 치아는 좀 구조가 어른 치아에 비해 조금 덜 단단하기 때문에 한번 네. 썩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썩습니다. 그리고 3살 버릇 여든간 나고요. 어려서부터 양치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유치 같은 경우에는 흔들거리면 집에서 뺄 때 실을 묶어놓고 머리를 탁 때려서 이제 네네. 빼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가요? 뭐 예전에야 뭐 치과가 또 없었기도 했고 네.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하긴 했는데요. 최근에는 유치를 빼더라도 하방에 어른 치아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를 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흔들린다고 무조건 빼는 것도 좀 위험한데 이게 저인산 효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요. 네. 밑에 아기 치아가 아주 일찍 빠지는 아이입니다. 이가 나오자마자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호자들이 아기 치아는 게 흔들리니까 그냥 빠졌어요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기 치아들이 너무 일찍 빠지는 경우는 이렇게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치과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저인산 효소증 환자였다고 한다면 일찍 치과에서 일찍 빠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과 쪽으로 의뢰를 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저인산 효소증은 어떤 질병입니까? 그 효소가 좀 부족한 환자라서요. 네. 여기 보면 치아도 빠지고 뼈도 잘 부러지고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라고 해서 그냥 막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질병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빠지면 소아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꼭 확인을 꼭 하시는 것이 확인해봐야 필요합니다. 된다. 네. 나이에 맞는 칫솔 치약도 보면은 마트에 보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칫솔과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되나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장 우식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 거는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으로 네. 양치를 하루에 2번 이상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침을 뱉을 수 있으면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가 어리다, 3살 이하다 그러면 적은 양, 아주 그냥 그 칫솔에 조금만 묻혀서 하시면 되고 네. 뭐 3세 이상에서 6세면 조금 콩알 만큼 조금만 발라서 양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소는 그럼 왜 치아 우식에 좋은 걸까요? 불소는 아무래도 저희가 치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불소가 있는 치약으로 깨끗하게 잘 치태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깨끗한 막에 불소가 잘 침착돼서 이렇게 조금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에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으로 하시면 되는데 또 너무 과량을 먹게 되면 불소증이 생기니까 네. 조심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성인보단 치아가 약한데 네네. 치실질 같은 것도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치아 사이가 공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요즘 아이들이 약간 부드러운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치아들이 공간이 없이 약간 삐뚤빼뚤 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치질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치실을 좀 사용하면 더 좋겠죠. 네, 이제 그 장애인 주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인데 네네네. 이게 또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이 한 20% 정도가 장애인 환자인데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양치질, 칫솔질하기 되게 어렵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주변에서 좀 관리를 받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리를 해주지 않는 곳도 많고 그런데요. 장애인 주치의제들은 이렇게 위생 관리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의 예방 치료나 약간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주치의를 하겠다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치과 의사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장애인 주치의로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치과에 가서 이렇게 예방 관리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위생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장애인 주치의 제도입니다. 그럼 이 장애인 가정한테 어떤 좀 지원이 좀 주어지는 그러니까 건가요? 불소 같은 거라든지 예방 네. 교육이라든지 소정의 치료에 대해서 나라에서 소정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주치의와 연결을 해서 그렇죠. 네.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장애인 주치의와 함께 치아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렇죠. 제도네요. 가까운 치과에서 관리를 받다가 네. 너무 아이가 협조도 안 되거나 조금 어려운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상급 병원으로 다시 리퍼를 해서 치료를 받고 아픈 치료가 끝나고 나면 관리는 이제 가까이 있는 치과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가 유형도 다양하고 정도도 다 다른데 네네네. 모든 장애가 다 이런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장애만 좀 지원이 되나요? 장애인을 구분을 할 때 심한 장애하고 경증 장애가 있는데요.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중에서 경증은 정신 장애하고 그리고 뇌병변 장애는 경증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정신장애와 뇌병변 장애는 경증까지 포함되고 네네. 중증 이상의 장애는 모두 다 해당된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네네네. 이 자료는 왜 어떤 이유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환자가 장애도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도 있어서 희귀 질환이 있으면서 장애가 있는 환자인데요. 지적 장애까지 같이 동반이 돼가지고 자발성이 치아가 되게 많은데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전신마취에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전신마취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우식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한 달 단위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긴 하는데 되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와 희귀질환과 지적장애가 같이 있으면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다 모든 치아가 다 썩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치아에 거치면 범랑질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이게 다 벗겨져 버린 거네요. 그러면. 범당진뿐만 아니라 네. 상아질이라고 있는 상아질까지. 내부까지도 다 충치가 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들은 아무래도 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다음에 겨우 병원을 찾거든요. 네네. 그럼 어떻게 가정에서 관리를 하면 좀 좋을까요? 가장 우식 예방에 좋은 거는 네. 양치를 2번을 해주는 거예요. 불소 치약으로.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뱉어요. 뱉으라고 했을 때 삼켜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치약을 그런 경우- 삼켜버리니까요. 양치물을. 그래서 불소 치약으로 양치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냥 칫솔만으로도 양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또 지적장애와 또 아이들이 또 힘이 세지면 부모님은 또 노쇠해서 양치가 조금 안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양치질 습관을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익숙해져서 치료도 잘 받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 장애인분들이 물리적으로 힘이 세지게 되면 치과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정법이나 전신마취 치료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전신마취하에 치료하는 것들이 지원이 안 됐는데 네. 이렇게 치과 쪽 중증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전신 마취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는 아닌데 희귀 질환자들도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좀 겁을 많이 내실 것 같아요. 희귀 질환 제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헬프라인이라고 보시면 희귀 질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고요. 네. 희귀 질환이라는 거는 정말 환자들의 숫자가 되게 적은 거고 2만 명 밑으로 발생하는 걸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희귀 질환은 약간의 소정의 그 과정들이 있어서 반드시 그 과정에 등록을 하셔야만 희귀 질환으로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는 환자들은 산정 특례라고 해서 희귀 질환 관련된 진료는 10%밖에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이분들 치과 치료할 때 특히나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나요? 희귀 질환 아이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렇게 감염이라든지 네. 혈액성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되게 주의를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입안 상태를 보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입안이 네. 많이 붓거나 그런 경우를 보면 아이가 지금 전신적으로 몸이 좀 안 좋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저희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희귀 질환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좀 있을까요? 희귀 질환 환자들이 오면 치과 의사들도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치료하고 뭘 조심을 해야 될지를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는데 그 이건희 회장님이 기부해 주신 돈으로 저희가 3년여에 걸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아희귀질환 진료 지침이라고 치과 의사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필요한 곳에 이미 배부도 했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교수님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신 지침이잖아요. 네네. 이 연구의 주 책임자가 저고 또 치과 의사용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환자를 보고 계시는 의사들 위한 치과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 뭐 보호자들이 볼 수 있는 브로셔도 지금 만들어서 곧 배포할 예정입니다. 환자분들이나 환자의 가족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희귀질환 환자 중에 한 분은 사실은 여기 전라북도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 희귀질환 환자들이 건강이 좋지도 않고 뭐 저렇게 협조도 되지 않아서 제가 전신마취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잘 씹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잘 자란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장애 아이들도 보면 그냥 어려서 얘가 치료를 못 받을 것 같아요 해서 치료를 못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가 삐뚤삐뚤한 애를 치아를 조금 교정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예전보다 음식을 잘 씹어요 하고 하시는 보호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있어도 어느 정도 저희가 치료를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못할 거라고 미리 생각하시고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아이에게 무슨 치료가 필요한지 꼭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어려서부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소아치과 필요성 전북대병원 소아치과 양현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